자, 시작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은 원래는 사업관리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모델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절차를 정해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유지보수의 방법도 있고 베이스라인 혹은 뭐 변경관리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제 요거 뭡니까? 사업 관리입니다. 사업 관리. 이게 PM복이에요. 이게 PM복.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업 관리 내용인 거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항상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CMMI. 매번 나와요. 이건 뭐 하여튼 뭐 그냥 매번 나옵니다. 그냥 CMMI. 그러니까 25문제 중에 한 문제가 CMMI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이 목차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에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은 가장 기본적인 틀만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 누가 해도 이렇게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방법론인 거고, 그 방법론이 기능 중심의 구조적, 데이터 중심의 정보공학,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지향 방법론 혹은 CBD, 그리고 코어셋, 공통적인 품질을 사용하는, 공통적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공통 업무의 컴포넌트 코어셋인 프로덕트 라인. 그 프로덕트 라인이 비즈니스 관점의 그 중심축을 바꾸는데, 그게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로퍼먼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고, 그렇게 개발된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 품질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혹은 과정 중에 우리가 일하는 과정을 좀 잘하면 일반적으로 결함이 좀 낮지 않겠냐.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은 프로세스 측면과 일을 하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덕트 측면, 두 가지 입장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예요? 감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 시스템 감리. 그래서 감리는 항상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독립된 자가, 그죠? 독립된 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그죠? 오늘 어떻게 평가하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지 평가하죠. 안 그러면 주관적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리 프레임워크, 감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다. 그래서 이걸 제시한 게 감리 해설서라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 해설서는 뭐 2.0 버전도 있고 3.0 버전도 있지만, 3.0 버전은 제가 알기로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2.0 버전으로 시험이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똑같아요, 거의 두 개가. 자, 그래서 이런 틀이 있다 이거죠. 자,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좋은 소프트웨어는 뭐냐? 발주자, 사용자,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거를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라는 추상적인 말보다는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품질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누구는 이 소프트웨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발주자, 사용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발주자는 뭐고 사용자는 누구냐? 발주자의 다른 말은요, 스폰서예요. 스폰서, 돈 주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주자는 실제로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냐면 뭐 정보화진흥원 NIA가 발주했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발주자는 누구냐면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주하고, 그리고 실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는 교육부가 씁니다. 그죠? 교육부가 쓰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와 사용자의 차이점은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품질을 바라볼 때 발주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개발자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품질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품질 관점에서 뭐뭐 성성성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선 비용, 비용도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비용은 공공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는 고정가 비용입니다. 그렇죠? 제한 가격이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 개발을 해달라. 즉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뭘 한다고 해서 이 비용이 바뀌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생산성.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개의 화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개발하는 거랑 한 사람이 만들면 생산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거는 일단 규모입니다. 규모. 화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냐, 화면을 두 개 만들어야 되냐, 이 말도 맞지만 그 화면 안에 솔직히 얼마나 많은 기능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요, 규모 대비 투입 인력으로 계산한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감리사 기출문제예요. 생산성은 규모 대비 투입 인력. 이렇게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발주자는 최소 개발, 생산성, 융통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규모 대비 투입 인력으로 생산성을 결정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융통성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융통성이라는 거는 차라리 융통성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멀티 플랫폼. 그럼 멀티 플랫폼이라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소프트웨어가 여기에서도 돌아가고 저기에서도 돌아가고, 그거와 비슷한 게 이거죠. 이식성이라는 단어에는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관계없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게 윈도우에서도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융통성과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멀티 플랫폼도 그렇고 환경, 그래서 이식성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환경이라는 말이 나온다. OS가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윈도우에서 이식성이 좋은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파워쉘인 거죠. 크로스 플랫폼, 그죠? 멀티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 같은 말이에요. 윈도우의 명령인 dir이라는 명령도 이렇게 되지만 리눅스의 명령인 ls의 명령도 이렇게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식성은 환경. 자, 그 다음에 재사용성, 리유즈죠. 그럼 리유즈는 뭐예요? 재사용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해 용이성, 사용성, 일괄성, 이런 관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품질 관점에서 사용자 측면의 관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식성 아니죠. 이거는 개발자 측면입니다. 개발자 측면에서 재사용성 이런 걸 보는 거고, 사용자는 그냥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만들어 줬냐, 그리고 내가 알아듣겠냐, 편하게 쓸 수 있다, 마우스 없어도 키보드로 화면 조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는 사용자 측면의 품질 관점이 되는 거죠. 발주자, 돈 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비용 봐야 되겠죠. 그죠? 비용을 낮추는 게 뭐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한 사람이 두 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생산성인 거죠. 개발자 측면에서 표준을 준수했냐, OS가 바뀌어도 관계없냐, 그리고 리유즈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자 측면.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발생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관점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비싸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 비용이 계속 올라갔더라 이거죠. 올라가서 이 하드웨어 비용을 초과하는 현상, 이거를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왜 초과했을까? 개발 비용도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이 딱 그렇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죠. 왜? 온라인 사용자가 많아지고 소프트웨어를 다 구매하고 또 보안 솔루션도 사야 되고, 결론은 고정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낮추는 전략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자. 아파치 웹서버를 티맥스 제품을 썼는데 우리 웹서버가 100대이니까 라이센스 비용이 너무 늘어난다. 그걸 아파치로 바꾸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줄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서버도 유지보수해야 되고 매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로 가자. 클라우드로 가서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로 가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요 말 알아놔야죠, 당연히. 그죠? 요 말은. 이 차트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위기의 개념은 알아놔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왜 이런 게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졌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규모가 커졌다라는 말은요, 환경이 다양해졌다. 기존에 윈도우도 있었고 리눅스도 있고 이렇게 뭔가 여러 개의 환경이 있었고, 두 번째, 컴퓨터 하나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뭔가 지금은 통신을 하는 그런 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인터페이스 혹은 연계라고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진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만들어요? 개발 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킨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위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경험적인 노하우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만든 게 바로 이 방법이죠. 소프트웨어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방법론 측면에서, 방법론은 이것도 있지만 요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SDLC,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마치면서 개발을 할 때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걸 갖고 구체적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MS 워드라는 것도 툴이고 다 툴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 도구를 쓰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툴을 써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근데 만드는 사람별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거나, 그죠? 그럴 때 문제가 되니까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품질을 평가해보자.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프로세스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을 평가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어슐런스인데 영어로는 소프트웨어의 과정, 품질, 절차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평가를 할 때 우리 멋대로 얘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CMMI나 스파이스라는 국제 품질 모델을 써서 체크리스트를 써서 평가하자. 그리고 공공의 정보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를 써서 과정을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과정을. 자,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만들었다. 공학,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죠? 소프트웨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는 거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체계적으로 해결하죠. 그 체계적이라는 말은 구조화라는 말이에요. 구조화라는 말은 분류한 겁니다.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기능을 중요한 기능, 중요하지 않는 거, 기능적, 비기능적,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류화시켜서 한 개 한 개 해결합시다. 그게 뭐예요? 체계적인 접근이에요. 체계적인 접근.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교재를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체계적이다, 그럼 분류화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가요. 이런 거는. 자, 도구, 메소드, 그죠? 프로세스 같은 걸 정의한 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계층이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기의 항목인 거죠. 소프트웨어 품질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품질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1번, 측정하기가 어렵다. 품질이 높다 나쁘다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해야 될 거냐. 두 번째,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가 다르다. 품질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측정하기 어렵고, 즉 측정하기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량화시키기 어렵고, 사람마다, 즉 발주자, 사용자, 개발자 간에 사람마다 품질이 좋다 나쁘다가 다르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 매트릭스라는 게 나와요. 소프트웨어 품질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라는 영어는 소프트웨어를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뭐든 간에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품질 매트릭스니까 소프트웨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예측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죠? 이게 얼마가 들지. 왜? 계획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계획 시에, 완료 시의 비용 예측은 쉬워요. 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비용 산정이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계획에 의한
비용 산정 기법이 나오는 거죠. 계획에 의한 산정.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한 산정이라는 말이 그냥 이거 자체가 기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기법인데 과거에 펑션 포인트나 LOC 이런 것들은 계획에 의한 비용 산정이 아니에요.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정확하죠.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격다짐으로 계획 단계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이 계속 지연이 되더라. 그러면 일정이라는 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두 번째,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자, 일단은 일정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 관리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 혹은 간트 차트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생산성 어떻게 해요? 재사용을 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잡고 가자,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가 소프트웨어 위기의 항목이 되는 거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큰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돼요. 제가 외울 필요가 있는 거는 감리사에서 따로따로 얘기할 거예요.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절차, 이게 SDLC 모델이라는 거죠. 정의, 개발, 유지, 보수. 근데 너무 개념이 크지 않냐? 이걸 좀 짧게 자릅니다. 뒤에 가면.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SDLC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얘는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 보수, 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틀.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 같은 경우는 10월달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죠. 사업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사업계획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국한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제안요청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안요청서를 발효할 수도 있고요. RFI, 이게 정보화 요청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로 뭔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업체한테 클라우드 관련 정보 좀 줘,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여기서 하는 게 RFP죠. RFP, 이게 제안 요청서죠. 제안 요청서는 감리사 시험에서 꼭 봐야 돼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제안 요청서를 보고 누군가가 제안 발표를 하고 수주를 하면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하고 유지보수 폐기, 요 과정을 정의한 게 SDLC다. 자, 내려가 볼게요.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요구사항, 개발, 시험,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요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는데 키워드 몇 개만 얘기를 할게요. 영어 중에 verification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영어 중에 validation이라는 말이 나오면 validation은요,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검토나 확인이나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verification은 개발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verification 한다. 그럼 개발팀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프트웨어를 validation 한다. 고객이 직접 확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안 읽어도 돼요. 자, 쭉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SDLC의 모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모델, 그러니까 방법론이 뭐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폭포수 모델이죠. 그래서 얘는 순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는 모델이에요. 결론은 뭐냐? 이걸 정의한 거예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걸 정의한 게 SDLC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SDLC의 대전제는 내가 시험을 하는 도중에 다시 코딩에 가서 이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흐르니까 폭포수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계획이 있어요. 계획. 물론 이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은 뭐다? 요겁니다. 요 단계. 그죠? 요 사업 수행 계획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프로젝트 관리자는요, 뭐를 만드냐? 사업 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이 사업수행 계획서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예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이런 말은 이거는 이제 PM복에서 나오는 용어인 거고, 사업수행 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업수행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까지 만들면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수행 계획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WBS입니다. 작업 분류 체계. 어디까지 만들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비기능적 요구사항을 식별해야 돼요. 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의 다른 말이 품질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기능적 요구사항은 뭐냐?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사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그러면 학생 정보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등록은 1초 안에 돼야 되고, 등록할 때 민감 데이터나 고유식별자, 즉 보안을 위해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게 설계죠. 그래서 얘는 구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구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뭐가 잘려져 있냐? 설계는요, 기술적인 요소가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자바로 개발할 거예요. 그럼 자바 언어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자바라는 언어를 고려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는 거죠. 코딩을. 그죠? 그리고 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거. 그죠? 개발팀이 확인하면 베리피케이션. 뭐죠? 고객이 확인하면 밸리데이션.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최종 고객이 밸리데이션을 하고 설치한다. 그리고 쓴다 이거죠. 자, 키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테스트, 이런 과정을 정의한 게 폭포수 모델이다. 그래서 얘는 탑다운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또 다른 말로. 자, 그러면 이 모델은요, 몇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기본 절차죠. 이게 어떻게 보면 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참고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이건 참고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요 산출물은 뭐냐? 구조적 방법론의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SDLC 모델이라는 거는 방법론을 고려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 무슨 방법론을 쓰건 건 나중 얘기라는 거죠. 그거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폭포수 모델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거죠.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고객이 여기서 딱 보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거 아닌데? 이러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나오는 게 프로토타입 혹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두고 고객한테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한다. 여기 영어가 한글이 뭡니까? 확인이죠. 뭐예요?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 그거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특성이 이거죠. 사전의 요구사항을 확인한다예요. 그래서 사전의 요구사항을, 이게 안 된 게 뭐죠? 폭포수 모델.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프로토타입의 종류가 있는데요. 실험적 프로토타입과 진화적. 실험적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 껍데기를 만들어 두고 오케이 받으면 폐기하고 그냥 만드는 거. 그래서 폐기하고 개발하는 거고요. 진화적 프로토타입은 화면 껍데기 개발해 주고 고객이 오케이 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코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화적, 최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간다 이거죠. 뭐를? 프로토타입을 써서.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토타이핑 기법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화면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객한테 말을 합니다. 모든 화면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한테 밸리데이션 한 다음에 개발을 할게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거는 맨먼스가 2배로 듭니다. 투입 인력이 2배로 들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2배로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RFP가 어떻게 돼 있다? 고정가액 계약이에요. 고정가액 계약일 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투입 인력을 2배로 넣는다? 그럼 망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과 진화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가 있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학생, 얘는 교수, 얘는 교직원 관리라고 이렇게 쳐볼 때 이 교직원까지 전체 업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실험적이 됐든 진화적이 됐든 프로토타입은 중요한 요 업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투입 인력 2배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 전체를 다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게요. 이거를 수평형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이건 이제 단답형 객관식 나올 수 있죠. 이런 문제는 과거의 기출 문제예요, 감리사에. 자, 무슨 말이냐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폭포수 모델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밸리데이션 하고 그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모델은 시제품을 폐기하지 않냐에 따라서 실험적 프로토타입과 진화적 프로토타입이 있고 어느 업무 범위까지 프로토타입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수직형 프로토타입과 수평형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렇게 검증하고 오케이 하면 개발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걸 하면 뭐가 좋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이 좋고 고객과 의사소통을 해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 이 프로토타입을 완제품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니까 비경제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죠. 비경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전체 유지보수 비용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검증받고 개발을 할 때 실제 유지보수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비경제적이라는 말은 뭐가 도대체 비경제적이라는 말입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팀 입장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비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경제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 중 단점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고객 입장에서 프로토타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프로토타입은 비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틀린 거라는 거죠. 왜? 이해되시죠? 뭘 말하는지. 자, 넘어갑니다.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다른 방법을 쓰자. 자, 여기 나선형이 나오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반복형과 징분형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자, 반복은 뭐냐면,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구사항의 일부분, 제품의 일부분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봐볼게요. 징분은 수준별로 징분을 개발해서 통합하는 방식이다.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버전을 추가하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반복과 징분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으로 딱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이라는 말은요, 지금 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반복이고, 즉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는 유지보수잖아요. 우리는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복이 끝나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데 버전을 추가하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징분입니다. 그래서 반복형과 징분형은 항상 같이 나와요.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보면 됩니다, 이거. 자, 제가 지금 뭐를 만들 거냐면요, 단독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려면 우리가 그 아파트의 전체 면적이라는 땅이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 면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사 차량이 오고 나중에 그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게이트를 먼저 잡습니다.
맞죠? 게이트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고 여기로 나가고 이런 거 잡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동호수를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1동, 여기는 102동, 여기는 103동, 여기는 104동 이렇게 배치하고 이 각각 4개의 동이 공통으로 쓰는 놀이터와 관리사무소를 또 배치해야 됩니다. 이게 공통이죠. 이게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라는 거는 전체 요구사항을 받아야 돼요. 전체 요구사항을 받고, 근데 완벽히 상세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 요구사항을 받고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관리에서 학생이 가장 공통이고 교수와 교직원과 그 다음에 업무를 몰라요 제가 참고로 뭐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공통을 먼저 개발해야 되겠네요. 공통에 대해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걸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해요? 공통에 대해서 대략적인 요구사항을 받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그죠? 테스트 도구를 준비하고 1차 반복, 2차 반복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공통에 대해서 완벽히 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적인 코딩을 완료하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어떤 거를 입력해서 테스트해 볼 거냐. 3차 반복입니다. 변경 관리를 수행하고 구현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뭐. 그죠? 변경에 대한 그 일부만 고치고 시험 테스트를 시행하고 프로그램 완료. 그리고 두 번째 스텝 공통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학사 시스템을 만드세요. 여기에서 교직원을 만드세요. 이게 뭐예요?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반복과 증분인 거죠. 자, 그래서 반복형과 증분형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규모가 일단 무조건 커요. 작은 데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작은 규모는. 왜? 아키텍처를 먼저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통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을 나눠서 독립적인 부분을 나눠서 반복하고 버전을 추가하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게 반복형 증분형 모델입니다. 그거를 이제 둘로 자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버전이 있다. 쭉 이제 올라가 볼게요. 그럼 나선형 모델은 뭐냐? 나선형 모델은 반복과 증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복과 증분형 모델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바로 위험 분석이라는 거를 매 단계별로 위험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기상청에 예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쳐보세요. 아무리 개발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기상청의 업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고 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거는 예보관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걸 갖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그죠? 어떻게 해요? 예보관한테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예보관한테 껍데기를 만들어줘요. 껍데기가 뭡니까? 프로토타입이죠. 그리고 나서 OK를 받고 다시 좀 기능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껍데기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보관한테 OK 받고 하면 다 만들고 OK 받고 이게 나선형 모델입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면 국영수 공부 방법과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외우면서 어떻게 해요? 2학년 때 학습을 하고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중간고사 보고 다시 올라갑니다. 기말고사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중1 때 영어 못하면 고3도 영어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선형 모델의 기본이다. 자, 올라가 볼게요. 나선형 모델이라는 건 반복적인 위험 분석을 하는 거고 폭포수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의 반복적인 특성을 결합시킨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선형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신기술의 프로젝트라든가 지금의 뭐 AI 그죠? 프로젝트라든가 우리가 해보지 않는 도메인 기상청의 업무를 한다거나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는 나선형 모델이 맞고 반복과 증분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맞다 이거죠. 쭉 넘어가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아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과. 근데 밑에 이 그림이 더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객체지향 방법론. 일반적으로 객체지향이나 CBD는 이런 형태의 방법론을 써요. 이런 형태. 그죠? 쭉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도구를 쓰면 좋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요. 이 RAD의 전제는 뭐냐면요, 짧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원래 기간이 짧은 게 아닌데 무조건 짧게 해서 개발하는 거에 적합하냐? 절대 쓰면 안 돼요. RAD의 전제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케이스 툴과 같은 도구나 재사용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을 때, 이게 이제는 사례가 최근에 있죠. 어딥니까? 그 백신 예약할 때 그 사이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고 많이 나긴 했지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감기 바이러스 뭐죠? 계절 독감, 그 독감 예방 그 예약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예약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짧게 만든 거죠. 근데 얘는 위험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백신 예약은. 왜요? 동시 사용자 수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죠?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거를 쓰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 결과적으로 RAD는요, 위험이 낮은 프로젝트에서 쓰는 거예요. 이 모델은. 위험이 높은 데서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왜? 위험이 높은 데는요, 이런 위험들을 먼저 식별하고 단계별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RAD는 아주 짧은 개발 동안에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는 맞지만, 첫 번째 전제는 툴을 쓰고 재사용 프로그램, 재사용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의 참여는 사업관리상 인력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사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프로젝트건 다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참여는요, Joint Requirement Planning, 같이 요구사항을 계획하고, Joint Application Design,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즉 뭐예요? 같이 개발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 이거죠.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죠. JRP, JAD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죠. Joint Requirement Planning, 사용자와 함께 업무 모델을 같이 분석한다. 같이 사용자와 함께 설계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말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런 건 넘어가도 돼요. 자, 클린룸. 이건 뭐죠? 고전적인 방법론. 그죠? 고전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는 명세서를 강조해요. 명세서를 강조해서 쭉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3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즉, 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형화된 명세. 정형화된 명세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에 대한 가이드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신들이 세 개의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3개의 박스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규칙들의 집합을 만들어 준대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건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냥 여기에 집어넣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태 박스는 어떤 예를 들어서 입출력, 그죠? 입출력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박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태가 의미하는 뭐 전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죠. 블랙이라는 건 1번 어떤 행위를 명시해요. 어떤 입력을 넣으면 어떤 행위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캡슐화. 그래, 이건 기능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캡슐화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어떤 입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그리고 3번 내가 끝나면 누굴 부를 거냐. 이거를 정리한 게 블랙박스, 상태박스, 클리어박스. 이게 감리사 기출문제죠. 이게. 자, 쭉 이제 넘어가요. 쭉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SDLC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건 어떤 소프트웨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비용이 하드웨어 비용을 초과하는 현상이었고, 그 초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정이 지연되는 현상이었구나.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에는 폭포수, 프로토타이핑, 반복형, 징분형, 나선형, 클린룸, RAD 7개의 모델이 있었고, 폭포수라는 거는 순차적이라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순차적으로 일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 시험할 때 고객이 프로그램을 하긴 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로토타입이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사전에 고객한테 확인하는, 즉 밸리데이션을 하고 개발한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이 좋은 장점이 있다. 프로토타입의 종류에는요, 일회용과 진화용이 있고, 실험용, 다른 말로 실험용은 프로토타입 확인하고 버리는 거고, 진화용은 확인하고 그걸 계속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 범위에 따라서 수직형과 수평형이 있는 거고, 그죠? 반복과 징분은, 반복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반복하는 거고, 징분은 버전을 추가하듯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래서 반복과 징분은 항상 같이 온다. 그죠? 같이 오고, 반복과 징분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거고, 아키텍처를 먼저 정의하고, 각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요소 정의하고,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반복하고 징분하고 개발한다. 반복과 징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위험 분석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 그게 바로 나선형 모델이다. 그래서 나선형 모델은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케이스2를 이용해서, 재사용 라이브러리와 케이스2를 이용해서 짧은 개발 주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RA 모델인데, RA 모델은 Joint Requirement Planning, Joint Request Application Design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구현하고, 그죠? 위험이 낮은 소프트웨어에서 만든다. 그리고 정형화된 명세서를 강조하는 모델이 클린룸이고, 클린룸은 3개의 박스, 뭐죠? 블랙박스, 그죠? 뭐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상태 박스, 클리어 박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감리사예요.